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전산회계 1급 합격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저는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002년부터 이 시험을 좀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까지는 이 시험이 국가공인 시험이 아니었는데 2002년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됐었거든요. 이때부터 하고 있고요. 좀 그동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자,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하나 좀 제가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홈페이지 적어드렸죠. license.kacpta.or.kr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자격증이 좀 주민등록증처럼 생겼어요.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들 좀 이것까지 추가로 등록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전산세무회계선 이거를 이제 K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론 30점과 실기 70점으로 구성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 이론만 나오지만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회계와 부가가치세 이론이 나옵니다. 한 문제당 2점 정도 되고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8에 16이고 원가회계가 어떨 때는 4문제 나오고 어떨 때는 5문제가 나와요. 원가회계가 4문제가 나올 때는 부가가치세가 3문제 나오고 원가회계가 5문제가 나올 때는 부가가치세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실기에서는 기초정보관리, 일반전표 입력, 결산, 오류 수정, 장부조회가 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범위는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 일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합격하실 수가 없겠죠. 1년에 6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 전산 회계 2급 시험을 봤어요. 나 봤는데 그러니까 붙은 것 같아.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전산회계 1급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시험이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조금 이제 1, 2주 지나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또 한 주 더 미루고 뭐 그러다 보면 금방 이제 다음 시험 접수할 때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면 붙을 수 있을까 못 붙을까 하다가 에이 한 번 더 쉬어 뭐 이러다 보면 또 연도가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는 연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험 또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는 자기가 실제로는 뭐 남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남들은 한 2-3달 공부해야 된다는데 나는 뭐 보름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3달 공부한다. 2-3달 빨리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산회계 1급 다 보면은 그럼 전산 세무 2급 같이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아깝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 이게 회계 쪽은 자격증이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3.1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거고, 회계관리 1급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은 나중에 전산 세무 1급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고,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재무회계 이론만 나오고, 기업회계 2급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난이도를 보면은 기업회계 2급에 나오는 이론이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회계 1급 말고 전산세무 1급 이론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급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 동시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대가 다르고요.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시험 장소도 같은 곳으로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F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프로그램이 다른데 좀 범위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면, FAT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더존 비즈온에서 나온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 듣는 순서. 자, 사실 제가 책을 쓸 때 그냥 강의 듣기 적합한 순서대로 쓰면 좋은데, 제 책으로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중에 제 책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책들하고 좀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배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론, 그러니까 앞에 한 3분의 1은 이론, 가운데 3분의 1은 실기, 맨 마지막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저도 수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이론만 하니까. 그래서 좀 이론했다 실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디에서 들으시는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집에서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론은 뭐 어디 PC방 가서 듣던가, 아니면 동네 시립도서관, 학교 전산실,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느 곳에서 들으시나 이제 상관은 없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데이터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회계란 무엇인가 용어 같은 것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 등록, 그다음 재무회계 이론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하려면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부가가치세 이론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를 좀 알아두시면 결산할 때 조금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좀 고등학교 가서도 조금 공부 더 잘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 놀아가지고 성적 떨어지는 경우는 봤는데,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는 건 진짜 노력 많이 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30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공부 안 하는 친구랑 나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계속 기간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맨날 놀았던 친구들은 나보다 한참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물론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이게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전산회계 1급을 봤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좀 출발선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 드릴 때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회계의 히읗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노력은 해줘야 되고, 사실 이제 다른 시중에 있는 전산회계 1급 책들을 보면 전산회계 2급은 좀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 책은 좀 페이지 상당 부분을 전산회계 2급 안 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요.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좋은 책을 쓰고 저보다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떨어진다거나 또 제 책보다 안 좋은 책, 저보다 못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 강의 듣고 떨어지고 딴 분 강의 들으면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수험생들의 노력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대로 강의를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진도를 조금만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회계의 기초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산 회계 2급을 합격을 했다. 그분들은 일부는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해당하는 거, 2부, 3부, 4부는 이론에 해당하는 거, 5부는 실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 목차에 보면 기출문제를 제가 62회부터 81회까지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20회분 이상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엔 제가 이거를 한 최근 2년분 이 정도만 책에다가 실어놨더니 나중에 이제 선생님 저 기출문제 더 풀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2019년 책에는 좀 오래전의 기출문제도 2019년으로 이제 세법 바뀐 거 적용해서 책에다 이제 집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 회계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해봤는데, 자, 일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1장 회계 기초 이론.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이거부터 좀 말씀을 할게요. 자, 진도 제가 조금만 나가겠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운주야, 회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자, 회계가 뭔지 대답을 해야 되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가장 흔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김은주 씨,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돈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나는 회계가 특기라고 생각해서 회계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채용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회계 관련된 일을 시킬 거니까 이 사람이 회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걸 또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자, 회계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할게요.
자, 사업하실 겁니까?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내 돈을 출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한 50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편의상 기업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 출자하는 거를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기 돈을 출자하거나 주식 발행하는 거 자본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요. 이런 거를 부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재산이 50억이 있는데 부채는 채권자와 관련된 겁니다. 40억은 채권자 거고 10억은 주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통해, 자, 회계가 시작하는 시점이 기초고 끝나는 날이 기말이거든요. 시작할 때가 기초, 끝나는 시점이 기말. 기말에 새로운 자산부채 자본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경영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알고 싶겠죠. 주주, 나 이 회사 주식 샀는데 내가 투자한 회사 얼마나 경영을 잘하고 있나 궁금하겠죠. 채권자, 나 여기 돈 빌려줬는데 원금하고 이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겠죠. 자, 이 기업이, 자,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내야 되죠. 정부 또는 뭐 세무서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나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부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성과가 이렇습니다. 이거에 양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제공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한자 중에 여러 재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럼 재산, 무, 의무, 재산과 의무, 여러 가지 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에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외워버릴게요. 재무상태표.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이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면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간,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거고, 현금흐름표, 현금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재무제표에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 이거를 주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석은 매도 가능 증권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5천만 원, 그리고 뭐 삼성전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주석이에요.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을 해줍니다.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경영자는 뭐에 대해서 이게 기업이라고 할게요. 경영자는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어요? 나의 경영 성과는 채권자, 주주, 세무서, 기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회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왔네요. 자, 이거 뭐라고 해요? 돈, 지폐, 통화, 화폐, 현금,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회계에 대해서 의의와 목적. 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거고,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5가지 있다고 했죠. 자, 저는 이제 그냥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나 외우기 귀찮아. 암기 요령을 알려주자면 뭐뭐뭐뭐 있었죠, 아까? 자, 제손자 현주 이렇게 외우세요. 제손자 현주. 제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손자 이름을 현주라고 지었다고 할게요. 제 손자 현주예요. 이러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의 정의 기억을 해주세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약속을 하나 할게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자, 그래 차변에는 자산이 나오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 전환할 의도가 없어요.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유동자산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자금 운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당좌자산이고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 4가지가 있죠.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영어로 투유가 뭐죠? 너에게 무기를 보냅니까?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요.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을 거예요.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을 의도가 없어요.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은 또 5가지로 나눠지죠. 자, 애교 좀 부려볼까요? 자깅하고 자자자깅. 자기. 애인 간의 호칭이 자기죠. 자자자기.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초반에 너무 많은 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초조해하거나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는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영화를 보잖아요. 또는 뭐 만화책이나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죠. 뭐 유튜버 같은데 옛날에 내가 즐겨서 보던 드라마가 어떤 사람이 다 올렸어요. 1편부터 끝편까지. 그럼 한 번 더 정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듣고 즐겁게 들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한 번 듣고 나서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은 진짜 억지로 듣는다 하면서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좀 여러분들이 지루해질만 하면 좀 끝내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자, 아무튼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워주시는데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개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어느 재무제표에 이름 들어가야 되고 어느 회사 건가, 뭐 날짜, 그리고 단위.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어떤 거는 뭐 조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뒤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단위는요, 원, 1000원, 100만원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원, 1000원, 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에 대한 것까지 재무제표에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일시 정지 한번 잠깐 해보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자, 자산이 50만 원이고 부채가 30만 원이면 자, 자본은 얼마일까요? 자본은 20만 원이겠죠. 자, 자산이 60만 원인데 자본이 25만 원이에요. 부채는 얼마일까요? 부채는 35만 원이겠죠. 자, 자산이 200만 원인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유동자산이 80만 원이면 비유동자산은 120만 원이겠죠. 자, 부채가 300만 원이에요. 자본이 400만 원이면 자본은 합계 700만 원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양식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손익계산서 순서를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거나 하면 좋은데 제가 강의 중에서도 이 손익계산서 양식을 한 5번 정도는 읽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찮아하거나 건너뛰기 하지 마세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순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마다 궁금해하는 이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기업의 구매 담당자다. 그러면 내가 싸게 사서 물건을 비싸게 판 것만큼 성과급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 관심을 가질 거고, 경영자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어쩌다 발생하는 것들이고, 영업이익까지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 영업이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얼마인가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세금까지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궁금해하겠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마다 궁금해하는 이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좀 컨닝을 해도 좋으니까 그 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200만 원이겠죠. 2번,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80만 원이래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120만 원이어야 영업이익이 8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3번은 뭐 물어봤어요? 영업이익 물어봤죠? 그러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만 뺄 거거든요. 그럼 매출액 1,000만 원에서 매출원가 600만 원 빼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2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고 200만 원 빼니까 2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이익이 400만 원이에요. 자, 영업의 수익이 100만 원이고 영업의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에서 100만 원 더하고 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30만 원을 추가로 더 빼봅니다. 계산하시면 420만 원이 계산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의 구조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내역,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글자만 따서 순서대로 외워버립시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영투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현금흐름표는 물어보는 거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석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는 용어의 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와 회계. 혹시 옛날에 좀 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 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은 부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부기. 장부 기록을 하는 게 부기입니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의 관계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어요.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어 보여요. 회계는 부기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부기에다가 이제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복식부기라는 게 있는데 단식부기는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기 또는 회계라고 하면 복식부기라는 걸 이제 쓰는데 앞에서 제가 약속했죠. 왼쪽을 무슨 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뒤에 쭉 넘겨보시면 분계문제 백선이라는 챕터가 나오고요. 분계문제 백선을 보시면 뒤에 이제 문제가 10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 해답을 보면 왼쪽에 차, 오른쪽에 대하고 막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문제나 예외 없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연도. 자,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합니다.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를 단기라고 하고 전년도를 정기, 내년도를 차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볼게요. 기초는 언제인가? 자, 근데 올해가 2000X2년이래. 그럼 2000X2년 1월 1일 기초고 기말은 2000X2년 12월 31일이 기말이죠. 그 다음에 전기와 차기는 몇 년도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2 빼기 1은 1이죠. 자, 전기는 2000X1년이겠고요. 그럼 차기는 2000X3년이 차기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고 나와 있는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죠?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 중에 어떤 규정들은 우리나라 실상과 너무 안 맞아요. 국제회계 기준이 영국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몇 가지는 버리고 나머지만 이제 채택을 해요. 이거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대기업이나 수출업, 수입업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기업의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까먹기 전에 복습합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누구누구 있었죠? 경영자, 주주, 채권자, 세무서, 뭐 기타 등등.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재손자 현주라고 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리고 복식부기,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된다. 이게 복식부기고요. 회계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좀 기초적인 내용들 살펴봤고,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개정 과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럼 질문을 하는데요.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홈페이지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바로 캐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보고 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바로 답을 못 해주겠죠. 월요일 날 이제 홈페이지 담당자가 출근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네. 저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받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머릿말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카톡 아이디가 있거든요. 저 카톡 아이디 추가하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제가 좀 보다 빨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